구 정약용 궁거 한인사 항일폐의관이요 폐오 향랑추 향후 부비장이라 수인 다병감 술의 저서관이요 구 하수고 청시 야자탕이라. 어렵게 살다 보니 사람 보기 드물고 매일 의관도 대충 걸친다네. 낡은 집엔 노래기 떨어지고 풀이 난 밭두렁엔 팥꽃이 끝물이네. 병이 많으니 잠마저 줄어들어 글 짓는 일로 시름을 달랜다네. 구준비로 괴로울 게 뭐 있나. 맑은 날도 저절로 한숨이 나는 것을. 향랑은 향랑각시 즉 노래기를 얘기합니다. 부비는 팥꽃입니다. 구준비 장맛비를 뜻하는 구라는 시의 작가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벼슬길에 멀어져 찾는 이 없으니 의복은 남루하고 허름한 집에 노래기는 여기저기 기어다니는데 들판은 황량하고 병들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울 길은 없어 수십만 가득한 다산의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한시입니다. 정약용의 본관은 나주이며 자는 미용, 송보, 초자는 귀농, 호는 다산, 산미, 여의당 등이 있습니다.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는 실사구시를 통해서 당시에 피폐한 역사 현실을 바로잡는 데에 앞장섰으며 그의 저서에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서유표 등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를 비롯하여 시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서를 총망라한 문집, 여의당 전서는 정치, 경제, 법률, 농학, 천문학, 역사, 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치밀한 연구 결과를 후세에 전하고 있는데 다산의 정세지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문집 속에는 한시가 2500여 수 실려 있어서 그가 훌륭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시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약용은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모두 겸비하여 실학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성화학풍을 접하여 제도 개혁론으로서 경세치용의 실학 방법과 서학 지식을 습득하였고 박제가의 북학이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고 이용후생학에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그 밖에 그는 양명학, 고증학, 서학 등을 폭넓게 수용하여 유교 경전 해석에도 창의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13대조 정윤종의 아들 정자급 때부터 벼슬을 하여 5대조 정시운에 이르기까지 8대가 잇따라 옥당에 올라 대대로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집안 자랑을 할 때는 항상 8대 옥당 집안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외가는 해남 윤씨로 윤손도의 증손자인 윤두소의 외증손자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용모는 외가를 닮아서 외증조인 윤두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정약용은 자신의 친가가 학자, 외가가 예술가 가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정약용은 1762년 영조 38년에 정재원과 둘째 부인 해남윤씨 사이에서 사남 일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이 출생하기 한 달 전 사도세자 사건이 일어나자 정약용의 부친은 낙향해 버렸는데 그래서 어릴 때 정약용의 이름이 귀농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어머니는 9살의 일찍녀이었습니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등 세 형이 있었는데
둘째 형 정약전과 가장 친밀하였다 합니다. 정약전은 정약용이 옛 주석과 다른 독자적 해석을 하면 무릎을 치며 찬동해 주면서 그의 학문을 독려하곤 하였고, 맏형인 정약현의 부인인 큰형수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정약용을 잘 보살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중반 무렵 누님의 남편인 이승훈과 큰형의 처남인 이벽, 그리고 이승훈의 외삼촌인 이가완 등과 교유하면서 성호 이익의 학풍을 접하게 되었고, 18살이 되던 해인 1779년 겨울 성균관 생원 진사시 응시 자격 시험인 승도시에 합격하였고, 22살인 1783년 정조 7년에 소가 1,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 성균관에 입학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사은하는 행사가 있던 날 정조를 처음 만났는데, 정조는 정약용의 학문 연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84년 정조 8년 23살의 정약용은 큰형수의 제사를 지낸 후 서울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정약전과 함께 이벽으로부터 천주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에 빠져들었는데, 그는 당시의 감회를 천지가 창조되는 시초나 육신과 정신이 죽고 사는 이치를 들으니 황홀하고 놀라웠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접한 천주교는 20대의 정약용을 사로잡으면서 일생을 두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과에 합격한 이후 대과는 번번이 실패하다가 1789년 정조 13년에 드디어 28세의 나이로 합격한 후 39세까지 약 1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첫 관직은 종칠품인 희릉 직장이었고, 바로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뽑히고 정칠품인 승정원의 가주소로 승진하였습니다. 초계 문신으로 발탁된 정약용은 규장각에서 검서관 이덕무, 박제가 등 북학파들과 교유하였는데, 특히 12살 위의 띠동갑인 박제가의 시와 문장을 좋아했고 종두법을 함께 연구하기도 하였다 전합니다. 이해에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한 첫 조치로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여 혈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때 정약용은 배다리 설치에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후 예문관 검열, 사관원 정원, 정오품인 사원부 지평 등으로 연속 승진하며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792년 정조 16년 31세의 나이로 그는 부친상 중임에도 왕명으로 화성 설계를 담당했고, 경기 지역 암행어사로 파견되는 등 왕에 가까운 곳에서 왕의 눈과 귀가 되는 중요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사관은 사관, 승정원 동부승지, 정상품인 우부승지까지 오르더니 갑자기 종육품인 금정역 철방으로 좌천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입국하여 전교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약용의 의심을 받아 금정에 유배되었고, 이가환도 충주 목사로 좌천되었고, 이승훈은 예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충주나 금정은 천주교 신도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그곳에 천주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공족을 세움으로써 비판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정조의 뜻이 들어있었는데, 실제로 정약용은 금정에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천주교도들의 교화에 힘써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1797년 36세로 동부승지에 임명되면서 다시 왕의 옆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관련 혐의는
쉽사리 벗겨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비방이 이어지자 정약용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비방을 변명하고 동부승지로 사양하는 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비난은 여전히 그치지 않아서 정조는 결국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를 황해도 곡산부사로 내보냈습니다. 정약용은 곡산 목민관으로서 두 가지 저수를 하였는데 천연두 치료법을 소개한 마가회통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소문 응지논농정서가 그것입니다. 응지논농정서는 농소를 구하는 왕의 유능에 응해서 올린 글인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으로 올린 박지원의 관홍소초와 박제가의 진소본 북하기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곡산 부사로서 약 2년간의 외직을 마친 후 1799년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1800년 39세에 또다시 천주교 연관 문제로 공격을 당한 후 형조 참의를 사직하고 낙향하였습니다. 그 후 정조가 재차 부르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는 세상을 뜨고 말았고 정약용의 관직 생활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집에 여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조심조심 살아가고자 했으며 아들들에게도 말과 행동을 의심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그는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 때 대대적으로 천주교도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연루되어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818년 순조 18년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약 18년간의 길고 긴 강진 유배기는 그의 상해에서는 참담한 시절이면 틀림없지만 동시에 이른바 다산학이라고 이름할 만한 대저술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기간을 자신의 학문을 연마하는 계기로 삼아 육경사서에 대한 연과 일표이서, 즉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의 경세론 등 500여 권의 대저술을 남겼고 왕도 정치가 실현되는 이상적 사회를 희구하여 현실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학을 연구하였고 조선사회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일련의 개혁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해배 후 1822년 순조 22년에 회갑을 맞은 그는 자신의 60평생을 돌아보며 자찬 묘지명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죄와 뉘우침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남은 생을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다짐과 함께 자신이 거둔 학문적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만년을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지내다가 1836년 헌종 2년에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만년에 사용하였던 호는 다음 시대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담은 사암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다산의 묘소를 중심으로 다산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